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 바로 2026년 부동산 투자 신탁, 그러니까 리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몇 년 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다시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그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사실 딱 하나요. 바로 금리입니다. 아, 역시 금리군요. 그렇죠. 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출을 써서 부동산을 사는 사업이라서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26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면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뭐랄까? 시장에 쫙 깔리니까요. 리츠에게는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몇 년간의 혹한기가 끝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바람이 분다, 뭐 이런 신호로군요. 자료 보니까 벌써부터 농업 리츠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은 올해 들어서 20%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자료에 나온 7개 종목을 두 가지 테마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모험적이지만 그만큼 큰 기회를 품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여정 안정적인 거인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주자가 리얼티 인컴인데 티커가 그냥 알파벳 O1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겠죠. 스스로를 월배당 회사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월배당 회사. 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넷리스라는 방식인데 이게 아주 영리해요. 넷리스요? 그게 뭔가요? 보통 건물주가 내야 하는 재산세, 보험료, 수리비까지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와, 전부 다요? 네.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 입장에서는 그냥 매달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월세만 받으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세븐일레븐, 월그린스 같은 아주 우량한 임차인들한테서요. 이야, 정말 건물주의 꿈 같은 계약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미국이랑 유럽에 부동산이 15,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너무 커져서 성장이 둔화될 위험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리얼티 인컴의 성장은 뭐랄까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꾸준히 좋은 부동산을 사들이고 또 기존 계약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성장률 자체는 연 3% 정도로 높진 않지만 그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죠. 27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도 배당을 멈춘 적이 없으니까요. 자료에서 AFFO라는 지표를 쓰던데 이건 일반적인 PER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리츠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회계상의 착시를 제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상의 착시요? 부동산은 사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회계장부에는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비용으로 잡히거든요. AFFO는 이런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을 다시 더해서 이 리츠가 진짜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훨씬 현실적인 지표인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게 과거 평균보다 낮으니까 여전히 가격이 매력적이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거의 5%에 가깝고요. 자, 전통적인 오프라인 부동산의 제왕을 만나봤는데 이번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AI 혁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에퀴닉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리츠죠. 네, 큐닉스는 겉으로 보면 부동산 회사지만 그 본질은 사실 거대한 네트워크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네트워크 플랫폼이요. 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경쟁력은 그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입주한 기업들 간의 연결, 즉 생태계에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게 어떤 의미죠? 혹시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처럼 일단 한번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락인 효과예요. 한번 입주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이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네. 다른 데이터 센터로 이사 가려면 이 모든 관계를 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비용이랑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아하. 그러니까 고객 이탈률이 아주 낮고 에퀴닉스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티무컴 성장률이 3%대인데 에퀴닉스는 8에서 10% 성장을 기대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 시대가 될수록 데이터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강력한 플랫폼 사업이었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최첨단 기술 세계에서 이번에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어떻게 보면 좀 로우테크한 분야로 가볼까요? 주황색 무늬 상징인 퍼블릭 스토리지입니다. 셀프 스토리지, 개인 창고 업계의 절대 강자죠. 이 사업의 재미있는 점은 인간의 귀찮음이라는 심리를 아주 잘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귀찮음이요. 아, 그 고객 고착 효과 말씀이시군요. 자료 보니까 분석가도 직접 고객이라고 하면서 한 달에 몇만 원 아끼자고 주말에 시간 내서 짐 빼러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마치 넷플릭스 구독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잘 안 봐도 그냥 매달 결제되게 두는 것처럼요. 일종의 관성구독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경기가 나빠져도 해지율이 낮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아직 되게 파편화되어 있어서요. 앞으로 퍼블릭 스토리지가 그 규모랑 디지털 플랫폼을 앞세워서 작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더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기술과 심리를 지나서 이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인구 구조 변화에 올라탄 회사를 보겠습니다. 에쿼티 라이프스타일. 자료에서는 이걸 실버 쓰나미의 수혜주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매일 1만 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65세가 되고 있다는 통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들어봤어요. 이 회사는 바로 그 은퇴 세대를 위한 조립식 주택 커뮤니티나 RV 리조트 같은 걸 운영해요. 대부분 플로리다나 텍사스처럼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따뜻한 선벨트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은퇴라는 거대한 인구 흐름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딱 그런 구조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요가 워낙 탄탄하니까 경제가 좋던 나쁘던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아주 안정적인 사업이죠. 22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왔습니다. 와, 배당 귀족주가 되는 것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3년 남았습니다. 안정적인 거인들의 여정,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물류, 이스트그룹 프로퍼티스입니다. 자료에서 플렉스 스페이스라는 말이 좀 눈에 띄던데 이건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아마존의 거대 물류창고랑은 조금 달라요. 이스트그룹은 비교적 작은 2만에서 10만 제곱피트 규모의 창고에 집중하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중소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좀 유연하게 공간을 빌려 쓸 수 있는 맞춤형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대기업보다는 성장하는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마지막 배송 단계, 라스트 마일 배송 기지로 많이 쓰이죠. 입지도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가장 성장성 높은 선벨트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실적도 탄탄하고 특히 재무 건전성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던데요. 네,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4.7%밖에 안 되니까요. 정말 안전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안전적인 숙면주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자료의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탐험에 가까워요. 당장은 좀 덜컹거리고 위험해 보이지만 길끝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두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험지는 아메리콜드 로지스틱스입니다. 티커가 콜드인데 이름처럼 지금 주가가 아주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주가가 35%나 떨어졌다고 하니 정말 냉혹했네요. 그런데 자료는 왜 이곳을 기회의 땅으로 보는 걸까요?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기대하는 것 같네요. 네, 핵심은 이 회사의 사업 본질 자체는 절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메리콜드는 저온 유통, 즉 콜드체인 창고 전문 리츠인데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 있는 필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월마트 같은 대기업이 고객사고요. 네. 다만 그동안 경영진이 운영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면서 실적이 확 나빠졌던 거예요. 아, 경영의 문제였군요. 그런데 최근에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CEO가 오면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비핵심 자산 팔아서 빚 갚고 또 AI를 써서 창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역사적 평균의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아주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위험이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낮은 주가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운영 실패로 위기를 맞은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였군요. 자, 마지막 탐험지는 조금 다른 방식의 턴어라운드입니다. 회사를 둘로 쪼개서 숨겨진 가치를 드러내려는 전략을 쓰는 헬스피크 프로퍼티스입니다. 헬스피크는 메디컬 오피스, 생명과학 연구시설, 그리고 시니어 주택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시니어 주택 사업부를 제니스 리빙이라는 새로운 회사로 분사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아니, 잘하고 있는 회사를 왜 굳이 쪼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치가 더 높아지나요? 바로 순수성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순수성 프리미엄이요? 네. 시장은 보통 여러 사업을 복잡하게 섞어놓은 회사보다 한 가지 사업에만 집중하는 순수 혈통 회사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실제로 시니어 주택 사업만 하는 경쟁사 웰타워는 주가 수익 비율이 45배인데 여러 사업이 섞인 헬스피크는 8.9배에 머물러 있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니어 주택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알짜 사업부를 독립시켜서 죗값을 받게 하려는 전략이군요. 그럼 분사하고 남는 헬스피크는 괜찮을까요? 분사 후에는 메디컬 오피스랑 생명과학 포트폴리오가 남게 되는데요. 특히 생명과학 분야가 최근 벤처 캐피털 자금 유입이 줄면서 좀 어려움을 겪긴 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2026년부터는 다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7.3%나 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2026 리츠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이라는 안정적인 반석에서 출발해서 에키닉스라는 디지털 신대륙을 거쳐 아메리콜드 같은 재기를 노리는 탐험가까지 만나봤네요. 그렇습니다. 리츠라는 하나의 자산 안에도 이렇게나 다양한 사업 모델과 또 위험 수익 구조가 공존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죠. 안정적인 월세를 원하는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노릴 것인지 정말 선택의 폭이 넓네요. 네, 그렇죠. 오늘 분석의 큰 줄기는 분명 금리라는 거시적인 변수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퍼블릭 스토리지의 디지털 플랫폼이나 아메리콜드의 AI 활용처럼 기술이라는 변수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이 부동산 시장에 금리를 넘어서는 가장 큰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류창고를 완전히 자동화시키는 AI일까요? 아니면 사무공간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는 원격 근무의 확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고민해 보시면 투자의 관점이 한층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